아무튼 오늘의 주제야? 네. 오늘의 주제를 재미 좀 봤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진짜? 계속 이렇게 롱숏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ESS 화질나지 않나? 이따가 따로 될수 있겠지. 지금 카메라 돌아가고 있다. 아, 카메라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고 있어. JTBC 카메라네? 우리 JTBC 출신이네. 네. 밀라노 갔다 오시더니 약간 타신 것 같아. 아, 저 로마 갔다 왔어요. 로마? 로마가 아직 덥더라고요. 로마만 갔어? 로마랑 피렌체랑 그 칭케테레라는 좀 마을이 있어요. 네. 피렌체랑 거기 베니스 사이 사이에. 갔다 왔어요. 아, 이제 회사에 총 얼마나 갔다 오신 거예요? 2주? 일주일. 낭만인데? 이탈리아는 진짜 이탈리아. 갔다 오세요. 이제 각설하고 바로 연습 시간 이제 100분밖에 없어. 쉬는 시간 없습니다. 네. 그 부의 지각 변동 우리가 1, 2분 읽은 거잖아. 그리고 뭐 얼마나 시그널을 읽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시그널에 어떤 게 있는지가 1, 2분 것 같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좀 자기 생각을 얘기해주고 싶은 사람 있다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온 친구들은 좀 정리하고 네. 생각을. 책 읽고 이 박종원 박사나 다른 사람들이 이런 식의 인사이트를 내주는 팟캐스트를 되게 많이 듣는데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는 다소 설명되어 있는 게 앞에 이게 있으면 뒤에 이게 있다라고 하는 그 필요충분 조건 형태로 이렇게 인과관계야? 시그널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까지의 그 경제 얘기가 왔을 때 앞에 찾아보니 이런 게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후행적으로 발견하는 원인들이지 이게 정말 앞으로 올 경제 위기에도 이것 때문에 이게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은 진짜 겪어보지 않은 세대로 또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로 우리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 그래서 시간 다 찍혀? 이 시그널로 설명이 될까? 네, 같은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뭐 미국에서 한계 기업들이 많이 생긴다, 금리가 낮아진다고 금리가 높아진다, 그리고 뭐 기업 총생산이 늘어나지 않는다 같은 얘기들을 하는데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뭐 페이스북 등등 있는데 걔네들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전체 기업의 그 net 서플러스가 증가했냐라고 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부가 이동된 거지. 그래서 지금의 성장은 성장이 아니라 거품이다 같은 것들이 이 박사님의 주요 생각인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부를 뺏어오는 지금 있는 기업가들의 평균 연령이라든지 성향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투자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품이 아니라 경제가 꺼지지 않을 거다 라는 게 제 그냥 짧은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버블이 꺼진다는 뷰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과거의 사례일 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내에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그 연령대라든지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기존의 시그널과 기존의 경제 얘기만 가지고 분석하는 게 맞을까? 아예 혁신이라는 게 지금 그 사람들이 분석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시작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디플레이션에 대한 개념인 건데 OLED 핸드폰 가격이 점점 싸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걸까? 아니면은 진짜 이게 불황의 시작인 걸까라는 거에 대한 고찰이라든지 노동력이 지금 기계한테 대체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게 진짜 나쁜 걸까? 그러니까 그래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있지만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건데 우리가 무엇이 될 건가는 우리의 선택인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 요지는 그럼 버블이 안 꺼진다. 네, 계속 간다. 지금 일단 이 혁신대로면. 네. 다만 파퓰리즘이 문제다. 근데 내가 이제 경환이 얘기 듣다가 경환이 뭐 생각을 내가 봤을 때 나는 사실 미리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야. 뭐 이렇게 버블이 나는 기술은 기술대로 발전하고 버블은 버블대로 꺼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경환이 생각하는 것 중에 내가 조금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자연과학 있고 사회과학 있잖아. 경제는 사회과학에 어떻게 보면 분류에 속하는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가장 큰 차이는 통제 변수가 있느냐 없느냐야. 그래서 자연과학은 모든 통제 변수를 다 고정시켜 놓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지. 이 상황에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경제는 사실 그게 어렵잖아. 모든 통제 변수를 고정할 수가 어렵잖아. 사람의 심리니까. 그래서 걔네들의 교과서는 항상 역사야. 그 테스트 bed는 항상 역사거든. 그렇기 때문에 걔네는 이제 과거를 보는 게 말하자면 우리 현재에 가장 충실한 이론 기법인 거지.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과거를 봤을 거고 그 사회과학에서 정확도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60%만 높아도 대전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사실 그냥 그 자연과학 이런 거 99%만 이러잖아.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사회과학에서는 60%만 넘어가도 그건 거의 절대 명제급으로 다루거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정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걔가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배경? 근데 난 충분히 많이 와. 나도 어떻게 보면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제 후자까지는 고려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과거를 베이스로만 한 어떤 지표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좀 한계점이 있는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한계잖아. 네, 이제 그렇죠. 근데 과거를 지표로 미래를 분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무책임했던 것 같은 게 장단기 금리차 관련 얘기인데 아니 본인 추천한 거 아니구나. 지영이 무책임했다고 비슷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거나 추천하겠다. 5초 만에 빠져나가는 거야? 아니 읽어보고 싶었던 책인 거 맞아요. 몰표여가지고. 저도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뭐 추천하려길래 그냥 아씨 5초 딱 5초 컷. 지금 이 소중한 시간 지금. 근데 괜찮았어. 얘기가 뭐였냐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다음에 얼마의 시간 후에 이게 경기가 꺼질지는 모른다. 근데 꺼지긴 꺼진다. 근데 그게 1년일지 2년일지 3년일지는 모른다. 그러면은 그게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 그럼 이걸 왜 말하는 거지? 대다수의 그런 얘기를 하는 네. 일주일 내에 비가 온다. 근데 언제 올지 모른다. 그렇죠. 내일 이후에 비가 온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치. 오늘 바람이 많이 불면 1년 안에 비가 온다. 내일일지 12개월 뒤지는 모른다. 너무 폭넓다는 거지. 네. 그리고 또 하나 안전장치 더 걸어놨어. 각자 다 대응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회가 복잡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버블이 올 거라고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진짜 올까? 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또 IMF 때는 아무도 상상 못했잖아. 네, 또 빠져나간 게 진짜 올까라고 방심할 때 온다고 써놨잖아요. 안전장치 여러 개 걸어놨어.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저자니까. 나도 책을 쓴다면 그래서 그런 권위는 저자였으면은 그 결론을 못 냈을 것 같아요. 이때 원 다 해버리는 거랑 그럼 나 네. 그냥 가는 거야 그대로. 네. 이게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데 지금 이미 금리 인하하고 금리 인하를 멈출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시기가 좀 네. 지나간 책이더라고요. 금리 인상이 언제 멈추면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데 위기 안 왔잖아요. 이미 틀린 글인 거죠. 아니 6에서 아니지, 12개월 사이라고 했어요. 이후라고 시기를 줬어. 시기를 줬어. 시기를 줬어. 이제 한 6개월 남은 지금 거예요? 아니 지금 다시 그거잖아요. 다시 네, 그렇죠. 네. 아예 그 역전된 현상이 금리 폭이 적었던 거죠. 예상적으로. 그리고 지금 제일 핫한 이슈 아니에요?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게 네. 그거 딱 됐을 때부터 저는 막 제가 구독하다 유튜브부터 이렇게 막 짜르르 올라오길래 원래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경기 침체가 시그널이 시작되고. 근데 저도 그거 찾아보다가 어떤 이제 유튜브라고 할 때 글 같은 거 기사 찾아봤는데 적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할까봐 이게 마이너스 선의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설명해주세요. 정확한 어떤 공유를 위해서 이제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 이제 우리가 다들 마이너스 금리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손해라고 생각하고 이게 부정적인 시그널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한 의견이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게 일단 마이너스 거래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금융에서 통용될 수 없는 거래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는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 빼고 자국민일 때는 그 마이너스 금리가 본인한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외국인이면 말이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채권 금리를 살 때. 왜 그렇지? 그러니까 환투자 방법을 시행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환투자 방법의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나라 돈을 사서 그 나라 돈을 보관한다는 게 좀 이런 개념이잖아요. 은행에 맡긴다. 근데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가장 안정적인 건 결과적으로 부채라는 거지. 큰 돈을 우리처럼 소액 말고 큰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채인데 그냥 부채를 사면 리스크가 낮은데 은행에 맡기는 순간 은행의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산의 가치가 결국에는 그 은행의 신용 자산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게 이제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 많은 돈을 내 손으로 쥐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맡긴다라는 개념 하에서 그거를 그 뭐냐 투자로 이용. 그거를 보관료 개념으로 그냥 좀 확실하게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채권을 샀어. 샀는데 그걸 맡기면서 내가 불안해서 못 갖고 있어서 은행에 맡기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는 보관료라는 보관료 개념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그걸 어차피 환차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거를 플러스를 본다는 거지. 그래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마이너스 금리는 그냥 그 보관 개념 그 의미가 훨씬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차익이 따른 그 수익이 훨씬 훨씬 더 크니까. 크니까. 얼마나 환차익을 노리길래. 그러니까. 그 환차익이 생각보다 그들의 근데 입장에서 그것도 또 되게 신선하다.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 안 저도 그렇게 생각 못 해봤거든. 해봤거든요. 국채를 살 때는 진짜 많이 먹으니까 0. 몇 프로 정도 뭐. 그 정도야. 이런 진짜 그런 느낌이구나. 정말. 그 당시에 손실을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오히려 환차익으로 수익을 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를 지우는 거야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면 달러가 굉장히 비싸질 거기 때문에 달러를 맡겼을 때 어떤 손해보는 채권 금리 정도는 그러니까 감수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 달러에 베팅을 한 거잖아, 그지? 그 채권 단순 채권 그 경기를 본 게 아니라 그냥 달러에 베팅을 한 거구나. 그게 정확히는 기존의 투자라고 하면은 내가 성장률을 많이 먹고 싶어라고 하면 신흥국에 투자를 하는 거고 좀 안전하게 가고 싶어 하면 엔화, 금, 달러를 사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두 개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률도 미국이 높고 그치. 더 안전해. 투자할 때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마이너스 금리를 가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달러가 커질 거니까. 혁신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건 되게 흥미로운데. 국고 채권 금리가 요즘 몇 프로 정도 되죠? 보통? 요즘에요? 요즘에 1.5. 1.5. 그러면은 당연히 환차익으로 일본이 훨씬 많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그걸로 먹을 생각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1000원에서 1200원은 1200원에서 1200원으로만 올라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9% 10% 되니까 그러니까 1, 2% 빼도 8% 7% 나왔어요. 되게 신선하다 생각했었던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 얘기 나와서 이 책 읽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부채가 되게 위기다 많이 하잖아요, 책에서. 특히 중국발 부채를 집중했는데 부채만 놓고 보았을 때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있는데 빚이 무서운데 사실 빚이랑 빚에 대한 이자가 무서운 건데 이자가 별로 안 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도 그 부채를 그렇게 나쁜 걸로 봐야 될까? 어차피 부채의 양은 정해져 있고 공짜로 쓰는 건데. 네네네. 이자가 없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평생 이자가 없을 거라는 걸 누구도 공부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20년 뒤고 30년 뒤인데 지금 당장 5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20년 뒤를 걱정을 해가지고 아니잖니. 20년 뒤일지 30년 뒤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당장 내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는 그 중앙노동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주의가 자연 그 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권자들이 이자를 안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결정을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빚은 빚이 아닌 거죠. 근데 그거는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금융을 돌릴 수가 없잖아.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일본 영향받고 중국 영향받고 사실은 미국 영향을 가장 많이 받잖아. 그래서 자기가 금리 올리면 올려야 되잖아. 우리가 선진국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죠. 모든 돈을 다 빼서.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거는 맞지. 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거고.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 마이너스 금리 시행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부채해가지고 문제 안 되잖아요. 걔네는 기초통화니까. 그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부채 비율보다 지금 일본의 부채 비율이 3배가 높대요. 네. 근데 지금 일본의 부채 가지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로 금리니까. 네. 빚도 문제가 안 돼. 그냥 뭐 공짜로 쓰는 거니까 거의. 네, 네.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러면 중국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투자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밖에 없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큰 나라, 큰 기업들이 하는 횡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본인들만 하면서 네. 우리나라처럼 자주적으로 할 수 없는 나라들이 네.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유럽도 안 되잖아. 지금 그렇죠. 보면 그 유럽이 그렇게 강성한데도 일본은 되고 미국은 되는데 유럽은 안 되는 게 아마 그거는 맞아요. 연방제여서 그런 것 같아. 네, 네. 그거는 자주 국가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다른 형태여서. 네. 약간 저는 일본의 경기를 내년에 경기를 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안 좋게 보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안전자산 선호가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그 아시다시피 엔화 강세가 되게 많아서 지금 수출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토요타 같은 경우에도 일본 자동차들 지금 현대기아가 일본 그 닛산이나 뭐 토요타 이긴 적이 별로 없는데 일단은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주요 메이커사들 대비해서 이제 지금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0년, 그러니까 일본 경제를 지금까지 성장률을 지탱하던 게 2020년 도쿄올림픽 수요인데 그것 때문에 뭐 인프라라든지 뭐 그런 것들 지금 수요가 많이 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이미 다 피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 증가율도 지금 계속 둔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게 얘네들이 10월에 소비세 인상을 했어요. 오, 8%에서 10%로 인상을 했는데 이게 그 이제 과거 추이를 보면은 2007년에 3%에서 5%로 인상하고 2014년에 5%에서 8%로 인상하고 그리고 이번 10월에 8%에서 10%로 인상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일본이 지금 소비가 많이 경기 둔화 때문에 침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간다면은 내년에는 0%대 성장률을 계속 가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어떻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지금 기분 나쁘다. 얘기 잘해. 아니 그냥 기분 지금까지는 원래 건설적인 비판을 해야 돼. 이론과 현실은 달라. 우리가 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다 금리 인하였어요. 그러니까 돈 푸는 거. 네. 그런 환율이나 금리 같은 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통화량을 그냥 시장이 자연스럽게 늘려서 이렇게 돈이 많아지면은 경기가 살아날 거다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재정 정책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가지고 정부가 직접 필요한 곳에 돈을 꽂아주자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리츠 사업 형태랑 비슷한 거지. 네. 트럼프가 하는 거나 만들어 놓고 돈을 푸는 거지. 트럼프가 하는 거나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소비세를 늘린다는 거는 정부의 소득이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쓸 돈이 더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근데 저는 네. 그거는 약간 반대. 네네.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일본에서 소비세를 인상한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 국가 부채 때문에 지금 걸린 건데 지금 얘들이 부채가 너무 심해갖고. 네네. 그 전까지는 지금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일본이 결국에 돈을 푼 거잖아요. 이제 돈을 풀어서 이제 그 부채를 현재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만큼 경기가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소비세 인상을 했다라는 게 되게 많아서. 우리 네. 국민연금 네. 같은 거네. 그렇죠. 지금 이 관점은 이제 앞으로 일본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세수를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인 거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거는 지금 몰락하기 직전에 빨리 상환을 해야 될 금액에 대한 인상분이라서 좀 그런 의견 차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이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앞서서 제가 말했던 그 일본의 부채에 대한 인사이트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모든 사람들이 뭐 일본 부채가 많다, 걱정스럽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진 않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소비세를 올리는 거죠. 그게 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심리전을 거는 거다. 네, 현실은 대중 정책을 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관점에 따라서 일본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정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밀리기 위한 거라서 그럼 일본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가 있는 거다 올리는 거라면 쳐다도 안 보고 회수를 해야겠지. 네, 거라서 관점에 네. 어쨌든 긍정적인 것 같다. 소비세 인상 자체는 나쁜 거들 좋은 거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자신감이다. 네네. 우리 경제 펀더멘탈 튼튼하니까 네.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다. 네.
와라 투자해라 와라.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지켜보면 되는 문제니까 그쵸, 그쵸, 되게 그쵸. 흥미롭다. 그지? 네. 정말 그러니까- 쫓겨서 소비세를 인상한 건지 아니면 그거를 갖다 쓸 데가 있어서 네, 말은 땡겨온 그렇게 건지. 진짜 신기한 게 일본 GDP의 대부분이 그 내수 소비에서 나오거든요. 되게 엄청난 소비 효과야 미국이랑 더불어서. 그런데 그 과거 2007년, 2014년, 2019년 10월 이렇게 3번 인상했는데 딱 재밌는 게 2007년 그러니까 소비세 인상 직전에는 소비 증가율이 막 전년비 막 15% 20% 이랬던 게 소비세를 인상하니까 갑자기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2007년, 2014년 둘 다 그래요. 일본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국민성이라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소비세에 되게 민감한 되게 탄력적인 그런 소비 성향을 가지고 진짜 있다고 민감하네. 탄력적인 표현 좋은데? 뭐 갑자기 엘라스틱? 비달세스. 형이 이런 말 할 때마다 카메라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카메라 나도 모르게 보게 훔치는 저거 거죠. 좀 해야 되니까 오빠가 찍어야 되니까. 아, 그게 관건이에요. 이게 소비가 일단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니까 GDP에서 그냥 괜찮네. 우리나라처럼 수출 위주면 상관없는데 아 이렇게 또 한 명의 발언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세컨맨으로 안재홍을 추천하겠습니다. 재홍이는 어떤 생각이세요? 예, 저도 이 책 자체도 저도 금방 읽긴 했는데 우선 저는 이런 책 자체를 제 개인적으로 사실 신뢰하지 않아요? 네, 사실 신뢰하지 않는데 왜냐면 벌써 디스. 두 번째 디스. 투표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처음에 이 저자부터 우선 보거든요. 근데 박종훈 씨. 딱 생각이 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 우선 부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비싼 네, 인사이트가 있으면 부자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전형적으로 인세를 받아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세충이요? 유튜브에 올리지 마세요. 빨아먹는 사람. 그러니까 그 죄송합니다. 글 같은 거를 좀 써갖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재홍아 이거 방금 찍고 있다. 일본의 저격. 이게 유튜브 올라가면 소송 나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저는- 생각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냥 그 느낌 자체는 굉장히 제목은 잘 지었다. 아, 네, 2009의 지각변동이라고 해서 그냥 제목이 그럴싸하다고 느꼈고 이거 저 제목이 그럴싸해서 선택합니다. 네, 진짜 그게 역시 중요하잖아요. 언론정보학과에서는 그런 걸 또 깊게 보는구만. 이게 일부도 있는데 책 내용에 대해서 따로 논할 건 없지만 이 작가와 제목에 대해서는 책 내용이 의문이 있는데 지금 사실 뭐 여러 개로 정리를 하겠었는데 이거 2020년 위기설을 얘네가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임박했어. 예,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논거가 굉장히 빈약해요. 보면은 우선은 그 근거 자체가 뭐 금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지금 자산 가치가 굉장히 꼭지점에 와 있고 이거에 대한 버블이 터질 거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 빈부격차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 모습이 예전에 세계 대공황 이후에 일어났던 잠깐의 경기 회복세 이후에 다시 또 하락했던 그 국면이랑 비슷하다. 라고 하고 또 트럼프의 지금 경기 부양책이 지속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여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경기 부양책이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트럼프의 이런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게 더 지속될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 세계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버블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버블이라고 불리는 형태를 계속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이 버블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좀 애초에 어느 정도 바이어스가 있는 거지. 예, 이 버블이라고 어떤 지표가 있느냐라고 하면 저 뒤에서 쭉 나오긴 하는데 뭐 금리가 낮아진다, 장단기 금차 역전된다, 그리고 뭐 부채 비율이나 부채 증가 맞아. 속도다, 막 이렇게 근거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뭐 이게 좀 극단적으로 주장해요. 뭐 군사대처 같은 최악의 상황을 발생할 수 있다, 뭐 유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데 우선은 그것부터 틀리잖아요. 지금 최근 제가 보면 유가는 $50 수준에서 뭐 브렌트유나 아니면 저희유에 거의 수렴될 것 같아갖고 얘가 이 저자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저는 근데 그건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 예. 근데 이 친구 전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가가 변동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신규 지금 어찌됐든 간에 뭐 결국에는 이런 경제 성장이 멈춰지게 되고 타깃책이 없을 경우에는 트럼프가 전쟁으로 해서 어떻게든 소비나 정부 지출이나 늘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GDP 성장하려면은 소비가 늘고 투자가 증가하고 정부 지출이 늘고 수출이 늘고 수입이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 얘네가 이 저자가 주장하는 거를 보면은 하나도 없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좀 약간 주장이 좀 모호해요. 시그널은 뭐 이거다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게 사실이 맞나? 얘가 주장하는 이거는 맞나라는 의심이 계속 들었어요. 저는 세계실 책이라는 게 저자의 의견의 총집합이니까 당연히 의심이 되는 게 맞지. 근데 그 재용이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사실 의심 안 했는데 의심스럽긴 하다. 나는 믿고 따라했거든. 아니 근데 그런 논지대로. 이제 저자 그 독자들한테는 굉장히 유의미한 책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되게 굉장히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나열을 되게 많이 해놨어요. 지금 여기도 디스하시는 건가요? 그럴듯하다라고 지금 박종훈 씨 저격하는 건가요? 근데 이게 KBS라 그런가? 박종훈 씨가 맞는 게 저희가 전쟁을 안 하고 있지만 전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방위비를 모든 나라한테 올리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이 돌아가지고 경제가 선순환되는 건데 본인들이 그 나라들로부터 방위비를 통해서 수익을 거둔 재정이 확보되면은 그거를 주입을 하겠죠. 그러니까 대정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 대상으로 지금 방위비 협상을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쟁으로 통한 수입이 아닐까 하는 거죠. 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네, 비슷한 지킨다는 명목으로 네. 그 석션을 일으키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하는 자금이 빨려 들어온 걸로 또 재정 정책을 할 수 있다. 네, 지금 하는 그 방위비 협상이 어떻게 보면 딱 감세 효과에 대한 어떤 이 상쇄의 협박사가 작용을 있는 거라. 일으키는 거지. 네. 틀림없지. 그래서 보면은 뭐 1부터 7장까지 해갖고 막 그 시그널들을 얘기를 해주긴 하는데 여기서 저는 유의미하게 보아야 될 거는 굉장히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일부 공감이 가긴 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뭐 회색 코뿔소라는 표현을 쓰면서 완전히 이제는 식사한다. 그러니까 이제 확정된 리스크다. 뭐 부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얘기했듯이 뭐 지방 유령 도시로 해서 부동산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고 나아가서 뭐 그림자 금융에서 좀비 기업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 이 점은 뭐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미 시장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위험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시그널이나 그리고 인구적으로도 또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에서도 뭐 일가구 1자녀 정책 때문에 지금 뭐 앞으로 뭐 밑에 위에 어떻게 보면 생산 가능 인력 그 연령대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소비 같은 게 굉장히 부진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타당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뭐 지표를 제시하잖아요. 뭐 버블 시그널은 뭐 저퍼 있는 기업을 해야 되고 뭐 KF 지수라고 해서 S&P 500 해갖고 10년 동안은 주당 순이익해서 나눈 그 기업 투자하고 보통은 200이 넘기면 위기고 120이 평균이다. 라고까지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숫자를 넣어서 했고 또 뭐 환율 같은 경우도 1달러 지금 현재 7.01위안 같은데 1달러에 7.1이더라고요. 뭐 이거에 있어서도 지금 중국 위안화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원래대로면 13.7이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사실 근거 좀 저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없어요. 근데 사실 아니 얘네가 그냥 위험해 그러니까 고평가되고 있다. 왜 고평가되고 있지? 왜 고평가라고 하는 거지? 사실 그 경제 부피의 속도대로면 원래 걔네가 고평가되고 있다는 빈약한 근거는 그거였어. 이 정도로 돈을 살포하면 이 비율대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지금 통화 가치는 한 절반 정도여야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속도, 그 양과 속도에 대한 의미였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쭉 하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또 미국도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얘네는 뭐 지금 증시랑 부동산 뭐 버블이 있다 둘 다 하면서
뭐 경기 부양책도 얼마 안 갔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양전화도 끝나도 뭐 금리 인하로 만든 가짜 호황이다까지 표현을 하는데 또 결국엔 전국적으로 어디 투자하냐고 하면 또 미국 투자해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저는 농구가 너무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산업혁명도 지금 진짜 산업혁명이 아니다라고도 하고 그건 공감. 지금 이 현대를 우리가 네. 4차라고 네. 규정하기에는 빈약하다는 거지. 네, 그래도 인구 구조할 때 고령화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고령화에 대해서 이 생산 가능 인구 고령화 자체가 굉장히 이 기준 자체가 저는 모호한 과거 구시대적인 네. 스탠다드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65세 이상 있으면 완전히 그냥 뭐 경제 능력이 없는 네, 경제 활동을 갑자기 못하는 등산을 가야 돼. 갑자기 뭐 전체적으로 기업이나 연령대 뭐 그게 막 저는 75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년 이렇게 많은데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노동 유연성이 가장 그치. 뛰어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은 60세까지 사장으로 일하다가 61세부터 캐시로 일할 수 있는 나라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코스트코에서 대부분이 막 그러고 있고 뭐 월마트도 그렇고 맞아. 그래갖고 이 인턴 영화를 추천한다 박종원 씨. 네, 그래갖고 오히려 이런 인구 구조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너무 기존의 스탠다드에 맞춰갖고 이거만 그 어떻게 보면은 15세부터 65세 이거 인구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갖고 그리고 얘가 하는 대안 자체가 첫 번째가 미국 그럼에도 미국이다 해서 근데 그거는 뭐 일부 공감이 돼요. 왜냐면 다른 걸 제안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걸 제안했다면 뭐 노벨 경제상 받았겠죠. 뭐 일반적으로 제안했던 거고 결국 다 망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미국이다. 네. 절망할 거고 많이 오르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아가면 제도약의 시기가 에나나 빠르다는 금이다 라고 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자극적인 것 같아요. 2020년에 뭐 엄청나게 바로 예, 막 해서 막 할 것처럼 하는데 하려고 했겠지. 예. 결국 다시 인세충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근데 이런 지표 같은 거를 제안한 거는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지표를 보면 되겠구나 할 것 같아요. 이거 이 책을 보고 어디 투자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치. 네. 좋은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